최신 지구촌 소식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재해가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것도 비즈니스다. 뭐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저 얼핏 들으면 뭐 재해 여부를 두고 도박을 거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도박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교한 금융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 캣본드라고 하는 재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캣본드? 네, 캐타스트로피 본드라고 해서 그 CAT 본드. 아. 고양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스펠링은 우연히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사들이 뭐 초대형 허리케인이나 뭐 지진 같은 재난이 닥치면 한 번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그 보험회사의 보험회사라고 그렇죠. 불리는 재보험 회사에 또 보험을 본인들도 또 가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또 그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재앙이 닥치면 역시 손실이 커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혼자 감수하지 않고 잘게 위험을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채권 형태로 파는 것이 캣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들이 본인들도 불안하니까 네, 캣본드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재해가 터지면 그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본드면 캣본드가 채권이면 그거 산 사람들한테 원금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하나 거는데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위험을 채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 만기 내에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투자자는 원금도 얻을 수 있고요. 높은 이자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로 그러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 이 재보험사들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져요. 그 채권의 주인들한테 돈 안 줘도 된다. 네. 큰 재해가 발생하면. 네, 그러니까 설정한 조건에 맞는 정도의 큰 재해가 발생하면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얻은 그 돈은 재보험사가 보험사에게 지급해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야, 예를 들어서 진도 9.0이라고 설명 주셨지만 네, 실제로 그 진도로 결정되는 투자 상품이면 지진 터지고 나면 그게 진도가 8.1이었는지 8.2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정하는지가 이 상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투자자들도 스스로 보험 회사 역할을 잠깐 맡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포함된 채권이네요. 이런 채권들이 잘 팔립니까? 그럼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뭐 좀 좋은 게 있어야 이 채권 캣본드를 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장이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투자자들은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냐? 그 위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이자가 높게 붙는데 예. 이 높은 이자의 매력을 느낀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재보험이 집계하는 재해 채권 총 수익률 지수를 보면 최근 1년간 14% 올랐고 예. 5년간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 네, 채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네. 뜻이고 그러면 뭐 많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의외로 잘 팔린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또 채권치고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체로는 요런 정도까지 큰 재해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매우 고금리를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매우 고금리를 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슷한 이런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홍콩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 50% 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네. 연 8%, 9% 드립니다 하는 그렇죠. ELW, ELS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의 상품이군요. 근데 이 상품이 뭐 단순히 수익률만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아니고요.
그 대다수의 금융상품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증권만 하더라도 예. 주식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시장은 금리나 물가처럼 경제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런데 캣본드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대형 홍수가 났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상품입니다. 주식시장 금융상품하고는 금융시장과는 전혀 다른 네, 상품이죠. 그렇죠. 원인도 다르고요. 마치 태양의 흑점이 6개가 이상 줄어들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네. 금융상품이네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도 이건 꾸준히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이 캣본드의 매력을 느끼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예. 큰 손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아니면 대학 기금이나 패밀리 알겠어요. 오피스처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네.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이제 그런 기금들이나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차원에서 요걸 하나 끼워 넣으면 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저도 듣기로는 이게 각각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그쵸. 얘가 올라가면 얘는 뭐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오히려 내리거나 서로 이제 소 닭 보듯 하는 그런 자산들을 모아놔야 포트폴리오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재해 채권이 이제 그런 금융상품과 무관한 네. 그런 움직임 덕분에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뭐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내리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그냥 잘 골라 담으면 포트폴리오가 저절로 됐는데 네. 요즘은 주식이 오르면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뭐 다 다 오르고 오르니까. 내릴 때는 다 내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 봐야 같이 다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의미 없네 이런 반응들과 고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딱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어떤 자산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요즘 기후 위기가 잦아지고 심해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서 네. 이 채권 산 분들이 손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모든 재해가 뭐 곧바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캣본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채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지급 트리거라고 하는 게 아주 예.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뭐 카테고리 5등급짜리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경우를 상정한 예. 그런 채권이라고 하면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이 그 어떠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예. 투자자들은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습니다. 아까 진도 9를 넘어야지 8.9까지는 괜찮다는데 네네. 그거랑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허리케인은 지금까지 안 왔어요? 네, 아직 없는 뭐 제가 예시로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 재보험사들이 설정한 조건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없이 높은 이자 비용을 챙겼고 그러다 보니까 재보험사들도 발행량을 늘리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금과 이자를 못 받지만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뭐 다 받을 수 있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보험 같은 건데 네. 이런 보험이라면 자연재해 아니라 다른 사건 이벤트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보험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자연재해 이외에도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아니면 대형 공연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캣본드를 다룬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이 당시에 피파가 캣본드 구조를 이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전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 과연 잘 성사될 수 있느냐, 혹시 취소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걸 우려해서 피파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의 보험 자회사한테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월드컵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월드컵이었던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예. 피파가 2억 6천만 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원짜리의 재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02년에는 보험을 가입해서 네. 그 위험을 좀 해지하고 2006년에는
굳이 보험회사한테 수수료 주지 말고 우리가 이런 채권을 발행하면 더 낫겠네 네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때 상환 조건은 뭐 당연히 월드컵이 결승전까지 잘 치러지는 거였고, 그러면 원금 이자를 드리고. 네. 음,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기가 무사히 끝났으니까 채권 구매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캣본드가 사실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네, 다양한 있겠네요. 상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회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엄청난 신약이 개발돼서 막 120살, 130살 이렇게 살면 그럼 좋군요. 생명보험 회사들은 그렇죠. 오히려 또 반대로 또 무슨 그 재해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빨리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니까 그런 조건 걸어서 뭐 채권 만들면 되고. 네. 그래서 그 사망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이 사망률 채권이라고 캣본드와 비슷한 느낌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캣본드 안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분야는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잠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보통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든 네. 금융 상품들이 많고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밀이나 쌀 선물 같은 것도 그것도 사람들이 파생 상품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쌀 농사 짓고 밀 농사 짓는 농부들이 야, 이거 농사는 잘 되고 있는데 가을에 이거 뭐 밀가 폭락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함 갖지 마시라고 네. 이제 미리 선물을 투자해 놓으시면 일정한 가격을 항상 보장받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취지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나왔네요. 재밌군요.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요거 옛날 분들 많이 보던 애니메이션인데 해적단 깃발이 정부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부터 좀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 집권 정부의 부패와 실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단 깃발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해적단 깃발 모양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검은 바탕에 밀짚 모자를 쓴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화에서는 이 주인공 집단이 권력과 부패에 싸우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밀짚 모자 일당의 상징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적단 깃발을 채택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원피스 만화에 나오는 바로 그 깃발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자기네 나라 국기 갖고 와서 이제 저항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깃발이 필요하면 네.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을 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장치를 씁니다만 국기가 있는데도 일본 만화 등장하는 깃발을 쓰게 된 건 혹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 시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왜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지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위가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을 앞두고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예. 인도네시아는 내일 모레 8월 17일이 광복절인데요. 대체로 2차 대전의 식민지들이 비슷한 때. 네, 알겠어요. 일본의 항복 예. 이후에. 그래서 이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국기를 개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말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8월 17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한 달간 인도네시아에서 국기를 집집마다 걸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제안이 뭐 이상한 제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수십 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국경일마다 뭐 국기를 걸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애국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인물이 정작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비판받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기 달자는 그 말도 듣기 싫었군요. 네. 뭔가 어떤 속셈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항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라보어 대통령이 누구냐면 작년 10월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군부 독재자였던 모하마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수하르토 정권 시절에 코파수스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재직했었는데 예. 이때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의 정적을 납치하거나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뭐 당시 정권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장인이 대통령 때도 꽤 핵심 역할을 했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인권을 탄압했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프라보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다가 작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다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책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불만이 많아졌고. 그렇죠. 다시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새로 대통령 된 마음에 안 드는 전직 대통령의 사위 출신인 네. 그분이 대통령이니까 국기 달자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군요. 그렇죠. 이 프라보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역사를 잠깐 보자면 그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게 1998년이에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랑 언론이 활성화됐고 또 민주적 제도와 정권 이양이 꽤나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네. 이 전임 조코 위도도 시절 2014년에 집권한 이 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이어서 프라보어 정부까지 거치면서 뭔가 점점 더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뤄낸 이 민주주의 운동 개혁이 죽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암흑에 빠졌다.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하르토 정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다시 군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애국심을 높이자면서 프라보어 대통령이 국기 개항 운동을 제안하니까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적단 깃발 그래 그럼 국기 달아주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국기를 달기도 하고 벽화에 해적단 깃발을 그리기도 하고 뭐 옷을 해적단 깃발 그려진 옷을 입기도 하고요. 예. 갖가지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나라 아직도 권위주의 국가고 독재가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방침에 저항하는 게 괜찮아요? 정부가 뭐 단속하거나 탄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있죠.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서 뭔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이 깃발 사용을 제재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이 인도네시아 국기와 함께 원피스 국기를 개항하는 거는 법적인 위반이고 폭동행위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법률을 보면 그 자기의 사유지 안에 어떤 문화적인 상징물을 개항하는 걸 막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인도네시아 국기랑 같이 걸게 된다면 그래도 인도네시아 국기를 조금 더 높이 걸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원피스 이 해적단 깃발도 뭔가 왜 인도네시아 국기보다 이 해적단 깃발이 높이 걸려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어떤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인 거죠. 이것만 걸게요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아무튼, 실제로 그 국기 대신에 이 원피스 해적단 깃발만 건 곳도 많기는 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재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그렇다고 하거든요.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그렇죠. 굳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만화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니까. 네. 야, 이분들도 국민들도 되게 재미있는 생각을 했네요. 네. 특별한 어떤 뭐 슬로건이나 이런 건 없이 딱 그 깃발만 올렸는데도 네. 많은 메시지가 저절로 전달이 되겠군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활용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강렬할 뿐만이 아니라 예. 뭔가 이런 정부의 꼬투리를 잡아서 탄압하는 그런 것도 약간 회피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태국의 민주화 운동 때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때 헝거 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라는 그런 제스처가 사용이 됐는데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 헝거게임 영화에서 세 손가락 경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추모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 헝거게임 그 스토리를 보면 독재자가 설계한 어떤 게임 때문에 안타깝게 어린 소녀 하나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공이 그 소녀를 향해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어린아이의 죽음을 계기로 독재자에 항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모이면서 요 추모의 의미가 저항의 의미로 확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과 미얀마가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한 거죠. 이거는 또 역시 또 이 영화를 보신 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우리 해서 저항합시다라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그렇죠. 전 그냥 뭐 숫자 3을 그린 건데요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참 그런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띈다 요즘. 네. 특히 여러 곳에서.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요즘 그게 또 뜨거운 이슈군요. 중국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죠. 중국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거 이대로 두는 게 맞냐 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선전시에서 한 큰 전자상가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배달라이더를 도와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여름방학인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배달 라이더를 도와서 음식을 배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이제 올 텐데 음식 네. 배달하러. 그러면은 이 전자상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이 아이들에게 배달라이더가 한 번 더 하청을 주는 거예요. 배달 라이더는 전자상가 입구까지만 오고 네. 그럼 아이들한테 이거 비동 17호한테 갖다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동 17호까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가고.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쪽 지리에 익숙한 아이들이고 또 날쌔다 보니까 네. 이런 아이들이 라스트 마일 배송을 하는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한 번 해주면 얼마씩 준대요? 그 중국의 그 건당 배달 수수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한 5위안 정도를 라이더들이 받는데 라이더가 그러니까 네, 네.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이 5위안 정도 받는다. 네. 근데 천 몇백 원 정도. 그쵸. 예. 근데 그 중에 2위안 정도를 아이들한테 준다고 해요. 500원. 네. 어. 근데 굉장히 아이들 높은 입장에서는 비율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몇 층이든 올라가서 쫙 갖다 주면 500원 생기니까 아이들은 뭐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간편 결제가 워낙에 잘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이들이 목걸이에 자기 계좌랑 연동된 QR코드를 이렇게 걸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럼 이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주고 QR로 찍어서 2위안이다 2위안 얘다 주고. 이런 그 주기도 서로 편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배달비로 5위안 받는데 다 와서 입구에서 거기까지 어린이 시키는데 2위안이나 떼어주면 자기는 3위안 남는 건데 네. 거리에 비하면 좀 적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괜찮고, 할까요? 네. 괜찮고. 근데 그 이유가 이곳은 건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음. 또 상점이 수천 개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위안 주는 게 싸다. 네. 배달 입장에서는 내가 얼른 가서 또 다시 하나 배달하는 그렇죠. 게. 다른 일거리를 빨리 찾아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결정됐겠죠. 뭐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야,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니까 아동 노동 이슈와 결부돼서 네. 아무리 서로 편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 애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돈 버는데 동원되는 게 좀 그렇다. 이제 그런 논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제 부모들이 등을 떠밀어서 너 사회생활 경험 좀 해봐라. 집에서 뭐 휴대폰만 만질 바에는 가서 용돈이나 좀 벌어라 라면서 이제 요렇게 아르바이트를 권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이렇게 뭐 부모의 그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낯선 배달라이더들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구조고 또 이거를 뭐 단순하게 뭐 아르바이트로 볼 것인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아동 노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고 애매하네요. 예,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음식을 드렸어요. 국물 흘리지 않았을까? 흘렸어도 아이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다. 그렇죠. 또 만약에 여기 비동 17호인데 뭐 비동 한 20 몇 호 배달이 왔네 하면은 이거 배달 오류에 대한 책임은
과연 이걸 뭐 배달 아. 플랫폼에 물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마냥 환영받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러나 또 이거 뭐 다양한 논란거리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있다면. 그렇죠. 음, 그래서 선전시 정부도 요거를 좀 막아보자고 예. 이 어린아이들이 배달 아웃소싱에 도입돼 되는 거를 좀 막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불법이라면 네. 뭐 얼마 아이 이하는 노동하면 안 돼. 뭐 돈 받고 일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건 뭐 잘못입니다만 법에 그런 게 없으면 네. 이거 이제 판단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자님은 어느 쪽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아이,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건 좀 그렇다. 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네. 집에서 휴대폰만 갖고 노는 게 낫다. 네. 뭐 그럴 때지 뭐 휴대폰 갖고 놀아야지 아이들이. 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재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